자, 31번 보겠습니다. 관속의 유체 흐름에서 일반적으로 레이놀 주스가 얼마 이상이면 난류 흐름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레이놀 주스 이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면 레이놀 주스가 210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층류라고 부르고요. 요 층류 같은 경우는 유체가 말 그대로 층을 져서 이동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나 고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 있는 게 레이놀 주스가 4000보다 어떻게 됩니까? 큰 경우가 있어요. 큰 경우. 그래서 4000보다 큰 경우에는 난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난류. 좀 날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난류 흐름은 유체가 이렇게 말 그대로 날리면서 이동을 해요. 좀 이런 식으로 날리면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층류보다는 좀 고르지 못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2100보다는 요게 커요. 레이놀 주스가 크고 4000보다는 작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에 잠깐 보시면 천이구역이라고 해서 3번에 보면 나오죠. 천이구역이라고 해서 어느 안정 상태에서 다른 안정 상태로 이행하는 도중에 자유에너지가 극대값을 취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요런 구역을 천이구역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역에서는 뭐 층류도 아니고 난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역을 천이구역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천이 영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1번 다시 보시면 관속의 유체 흐름에서 일반적으로 레이놀 주스가 얼마 이상이면 난류 흐름이 되는가? 자, 그래서 난류 흐름을 찾았으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레이놀 주스가 4000 이상이면 난류 흐름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안전관리 수칙과 관련이 적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한번 보면 1번 안전밸브 및 저수위 연료 차단 장치는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요거는 맞겠죠.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연소실 내의 잔류가스 배출을 위해 댐퍼의 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프리퍼지와 포스트 퍼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부의 잔류가스 미연소분이 되겠죠. 미연소분이 존재하면은 미연소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고 뭐 역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댐퍼를 개방해서 프리퍼지를 하든 포스트 퍼지를 하든 잔류가스를 제거해 준다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일러 연소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정 공기비를 유지한다.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맞고요. 4번에 보시면 급수 온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온도를 80도씨 이상을 유지한다 돼 있는데 80도씨 이하로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해 보게 되면 보일러 급수 펌프의 특성상 급수 온도는 80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급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급수 펌프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급수 불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수중에 기포가 분리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포들이 모여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0도씨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과열증기 사용 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과열증기라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요? 통상적으로 폐열 회수 장치 중에 과열기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열기 관련 내용이 71에서 72페이지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 과열기라는 거 따지고 보면 뭡니까? 폐열 회수 장치죠. 자, 그래서 폐열 회수 장치라는 거는 종류에 따라서 과제, 절공 순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도에서 연도까지 이제 설치 순서가 과제, 절공이 되는데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가 되죠. 이 중에서 과열기라는 녀석은 그 역할이 포화 증기를 이 버려지는 폐열로 한 번 더 과열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과열 증기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된 역할이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바꾸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때 포화증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과열증기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해설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시게 되면 과열증기 사용 시의 특징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증기 소비량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당연하죠. 이 과열기에서
포화증기를 과열했기 때문에 열량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 큰 열량으로 똑같은 조건의 터빈을 돌린다면 좀 더 적은 증기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 소비량이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증기의 마찰 손실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첫 번째로는 3번에 나오는데 습증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증기가 여기서 왜 튀어나오느냐? 포화증기 같은 경우는 100% 포화증기가 아닌 경우에는 수분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과열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이 수분이 다 증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열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수분까지 증발해서 과열증기로 만들기 때문에 이 수분에 의한 부식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분에 의한 손실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마찰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증기의 마찰 손실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은 마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포화증기를 과열해서 과열증기로 만들면 이 열낙차라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낙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열량 간의 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온체가 있고 저온체가 있으면 이 열량 간의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온도를 생각해 보세요.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으면 이 열량 간의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낙차가 크다라는 거는 온도로 생각하면 온도 간의 차가 큰 거고 열로 생각하면 열량 간의 차가 큰 겁니다. 그러면 열 이동에 있어서는 어때요? 이 열낙차가 크면 클수록 고온이 더 고온이고 저온이 더 저온일수록 열이 이동하기 쉽죠.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할 때 열량도 마찬가지. 고열량에서 저열량으로 갈 때 열낙차가 클수록 이동이 쉽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 이동이 쉽다라는 말은 다시 해석하면 열을 일로 만들기도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열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과열증기라는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열낙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쉽게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손실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열로 똑같은 열이 아니겠죠. 물론 과열증기니까 열낙차가 크려면은 이 열량이 커지니까 똑같은 일을 만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손실이 줄어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찰 손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기의 마찰 손실이 작아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했던 수분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열낙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열을 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개념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번, 3번 이해 가시죠? 증기의 마찰 손실이 적어지고 3번에 습증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같은 압력하의 포화증기에 비해 보유 열량이 많다라는 거면 이 너무 당연하죠. 포화증기일 때보다 좀 더 과열하니까 열량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열장치에 큰 열응력이 발생한다. 요건 단점인데 너무 열량이 크다 보니까 응력 역시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과열증기로 피가열물 가열 시 가열 표면의 온도가 불균일해진다.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과열증기와 포화증기의 열 전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과열기로 과열증기를 만들잖아요. 이때 과열기란 것은 폐열 회수 장치이기 때문에 폐열, 버려지는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열을 이용하니 열량의 조절이 어렵겠죠. 그러니 당연히 열량은 불균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33번 보시면 과열증기 사용 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자, 1번 증기 소비량이 감소한다. 요거 맞죠? 그 다음 2번 가열면의 온도가 균일하다라고 돼 있는데 가열면의 온도는 어때요? 불균일하다라고 했습니다. 폐열 회수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열량 조절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불균일하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에 습증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증기의 마찰 손실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래서 33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내부 부식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보일러에는 내부 부식이 있고 외부 부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통 보일러라고 치고 노통, 요 연소실이죠. 연소실이 있고 연도와 연돌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버너가 설치가 딱 될 텐데 자,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요 통 안에 물을 채워서
물을 채워가지고 가열을 해서 증기를 만들어 공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 버너에서 이렇게 연소가 이루어질 거고요. 연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연소실이라고 하고, 이 연소가스가 빠져나가는 배기 되는 부분에 굴뚝이라고도 하는데 맨 뒤쪽을 우리가 연돌이라 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굴뚝이라 부르는 부분, 그리고 연소실과 연돌 사이에 있는 요 길,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연도라고 부릅니다. 연도.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물이 들어있는 부분을 수부라고 보시면 돼요. 수부. 자, 요렇게 두고 내부 부식이 발생하는 부분과 외부 부식이 발생하는 부분을 나눠 본다면, 자, 내부 부식은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동체 내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에서 동체 내부는 뭡니까? 이 보일러 동체 내부니까 이 보일러 동체 안쪽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수부예요, 수부. 그래서 제일 쉽게 정리하면 수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라고 한다면 그 외부분, 외부 부식은 이 동체 내부 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수부를 제외한 부분은 연소실, 연도, 연돌들이 있겠죠. 연소실, 연도, 연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 연소실은 수부 안에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물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소실 역시도 외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일러 외부, 표면 뭐 이런 거죠. 보일러 외부, 동체 외부 이런 거 표면들. 그래서 비를 맞아서 바깥 부분이 부식되면 이런 것도 외부 부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나누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관식 보일러는 다른 거 아니냐? 똑같아요. 수관식 보일러도 관 내부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관 내부를 내부 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외부를 외부 부식이라고 보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 34번에 보일러의 내부 부식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급수 중에 유지류, 산류, 탄산가스, 염류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는 경우 어디에요? 급수 안, 수부잖아요. 물 안이니까 요거는 내부 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일반 전기 배선에서의 누전으로 인하여 전류가 장시간 흐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전류가 장시간 흐르게 되면 수부 안쪽으로도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수부 안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 전류의 그 양극들이 어느 한 곳에 붙어버리는 점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장시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수부 안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점식의 원인이라고 해서 내부 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연소가스 속의 부식성 가스에 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연소가스는 어디서 발생되죠? 바로 연소실 안에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실, 연돌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 했어요? 외부 부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외부 부식의 원인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강제의 수축이면 뭐예요? 수부잖아요, 수부. 수축 표면에 녹이 생겨 국부적으로 전이차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는 경우, 이것도 뭐 외부에서 들어온 전류든 안쪽에서 들어온 전류든 수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4번 모두 점식의 원인이 되고요. 둘 다 내부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4번에 내부 부식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5번 보겠습니다. 가스버너 사용 시 옐로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 요거는 해설해 보시면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가스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라고 해서 역화선화 블로오프 옐로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제가 그림을 그려뒀는데 요거는 이제 가스 용접기 가스 토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밸브가 통상 가스 밸브고요. 뭐 아세틸렌이나 LPG 요런 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 위에 있는 밸브가 산소 밸브입니다. 그럼 가스 밸브 열어서 가연성 가스를 내뿜으면서 불을 붙이고 그 후에 산소를 조정해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압력으로 맞춰서 사용하는 일종의 토치, 가스 용접기가 되는 건데, 자, 이때 요 가스 용접기 토치나 뭐 이제 버너의 성상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정상 연소 같으면 여기에 화염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연소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연소가 됩니다. 근데 이상 현상이라고 해서 우선은 첫 번째 역화라고 나오는데, 가스의 연소 속도가 연공에서의 가스 유출 속도보다 크게 돼요.
불꽃이 버너 내부에 침입하여 노즐 선단에서 연소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화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염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역화라고 하고 다른 말로 백파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가스토치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정상 연소 중에는 괜찮고요. 이거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불을 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불을 끌 때는 산소 밸브 먼저 잠그고 가스 밸브 잠그게 돼 있어요. 근데 산소 밸브 먼저 잠그지 않고 가스 밸브를 먼저 잠궈버리게 된다면 이 가스량보다 산소량이 비율적으로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거기 해설에 나오듯이 가스의 연소 속도가 연공에서의 가스 유출 속도보다, 그래서 내부에서 타는 속도가 이렇게 유출되는 속도보다 빨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쪽이 타버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이렇게 거꾸로 타고 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 산소를 열어놓고 가스밸브를 탁 잠궈버리게 되면은 빵빵 요런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역화가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역화가 심해지게 되면은 뒤쪽에 역화 방지기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역화 방지기가 없으면 뒤쪽에 있는 가연석 가스 용기로 화염이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연에 역화 방지기가 먼저 터져서 가스를 쫙 빼주게 돼 있어요. 자, 요런 걸 이제 역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화라고 돼 있는데, 연공에서의 가스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크게 돼요. 이건 반대입니다. 연공에서의 가스 유출, 요게 이제 나오는 속도가, 가스가 나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나오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화염이 이렇게 토치의 화구에서 붙어서 연소되는 게 아니고 토치 화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연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를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리프팅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선화라고도 하는데, 연공에서의 가스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크게 되어 연공에 접하여 연소하지 않고 연공에서 떠서 연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선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스압이 크거나 아니면 산소압이 좀 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떨어져서 연소하게 되고요. 통상 우리가 점화할 때 가스의 압력이 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블로우 오프라고 해서 연소장치의 혼합기에서 기화염을 만들 때 연공으로부터의 분출 속도가 빠르면 화염의 전파 속도가 혼합기의 유속보다 느려져 연공으로부터 화염이 이탈되어 꺼져버리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산소량을 너무 과대하게 연다던가 가스량을 너무 과대하게 열어버리면 이게 선화가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꺼져버려요. 그런 거를 블로우 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옐로우 팁이라고 해서 이번 문제에 나온 건데, 불꽃의 끝이 적황색으로 되어 연소하는 현상으로 연소 반응이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차 공기량이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토치 불 켤 때 가스만 열고 불을 탁 붙여보면은 가스압이 좀 높은 경우에는 선화가 발생하지만 가스압이 낮은 상태,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스압이 좀 낮아버리면 그름이 막 발생해요. 그런 게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끓음이 날 때 산소를 열어버리면은 그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성 불꽃이 된다던가 완전 연소 불꽃이 되거나 산화 불꽃이 되면은 그름이 안 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 그름이 발생하는 화염,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육안으로 봤을 때 노란색 불꽃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불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옐로우 팁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번에 가스 버너 사용 시 옐로우 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가장 큰 이유는 1차 공기가 부족한 경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열 관류율의 단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열 관류율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열 통과 율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단위가 같은 게 있어요. 열 관류율 또는 열 통과율이라고 하는데, 이 열 관류율과 단위가 같은 게 뭐였냐? 열 전달율 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단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였습니까?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고요. 좀 다른 거, 단위가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의 단위는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자, 열 관류율과 열 전달률은 미터 자승이고요. 열 전도율은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미터가 2개고 미터가 1개.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뜻은 뭡니까? 열 전달률은 통상 보면 유체와 고체 사이의 열 이동을 얘기하고요. 열 전도율은 고체와 고체 간의 열 이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열 관류율, 다른 말로 열 통과율이라고 하는데, 이 열 통과율의 뜻은 뭡니까? 어떤 평판 벽이 있으면 이렇게 열이 통과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유체, 요거 고체, 요거 유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열 전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열 전도가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열 전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 관류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더한 거를 열 관류 또는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해서 열 통과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요 뜻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단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하셔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36번에 열 관류율의 단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도시 아워. 뭐 도시 아워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보일러 손상 종류는 이라고 했고요. 한번 보면 고온고압의 보일러에서 발생하나 저압 보일러에서도 열부하가 클 경우 발생되며 발생하는 장소로는 용접부의 틈이 있는 경우나 관공 등 응력이 집중하는 틈이 많은 곳이다. 자, 외관상으로는 부식성이 없고 극히 미세한 불규칙적인 방사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조금 이제 돌려서 꼬아가지고 낸 형태인데, 우선 답은 가성치화가 됩니다. 가성치화. 자, 그래서 이 가성치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정리해드리기를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고온, 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이다. 자, 요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보기 해보니까 고온고압의 보일러, 그래서 고온고압의 보일러 요거 빼고는 어때요? 리벳이라는 말이나 알칼리 부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뭐 리벳 보일러 또는 알칼리 부식 이렇게 보기 중에 줘버리면은, 힌트 중에 줘버리면 너무 쉽게 맞추니까 고온고압 보일러에서 발생하나, 자, 저압 보일러에서도 생길 수는 있대요. 자, 이런 식으로 꼬아놓은 거죠. 열부하가 클 경우에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발생하는 장소로는 용접부에 틈이 있는 경우나, 사실상 용접부에 틈이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말 장난치는 겁니다. 용접부에 틈이 있는 경우나 관공 등 응력이 집중하는 틈이 많은 곳. 자, 여기서 말하는 틈이 많은 곳이 바로 리벳 이음보가 됩니다. 리벳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리벳 곳곳에 전부 틈이 발생하니까 이런 곳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틈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부식성이 없고 극히 미세한 불규칙적인 방사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사형을 나타내는구나 하면은 요것도 가성치화라고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꼬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힌트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고압 보일러라고 했고요. 그리고 틈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리벳 보일러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7번 문제 답은 1번 가성치화가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10m의 높이에 배관되어 있는 파이프에 압력 5kg/제곱센치인 물이 속도 3m/s로 흐르고 있다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전수두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전수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손실수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수두 H 또는 손실수두 H의 단위는 미터 아쿠아가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두 압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미터 아쿠아 또는 미터 H2O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이 뭐였죠?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들을 보면은 R이라는 거는 비중량이라고 했고요. P라는 건 압력이고, 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 V라는 거는 유속, 속도입니다. Z라는 거는 위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관계 있기 때문에 압력수도라고 불러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적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유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죠, 속도. 속도수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Z는 위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수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폭포 생각하시면 폭포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물이 내려올 때의 에너지가 어때요?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러한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조건은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우선은 R이 제가 비중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도 압력을 구하고요. 물이 가지고 있는 전수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을 넣습니다. 물의 비중량은 1000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푸실 때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이다. 단위로는 kg/s 세제곱미터와 같다.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분해. 요게 R이다 라는 거고요. P는 압력을 줬죠. 압력을 5kg, 원래 제대로 읽으면 5kg 포스 퍼 제곱미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포스는 제가 생략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포스까지 읽어버리면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5kg 퍼 제곱센치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5kg 퍼 제곱센치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곱하기 10의 4승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왜 그러냐면은 요거 단위를 제곱센치가 아니고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4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1미터란 것은 100cm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1제곱미터, 제곱을 한다라는 것은 100을 2번 곱한다라는 의미니까 0000, 0이 4개, 10의 4승 제곱센치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에다가 이 10의 4승을 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곱미터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온 김에 한 사람 한번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5kg per 제곱센치였습니다. 그러면 요 단위를 제곱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이게 분수로 쓰게 되면 말 나온 김에 디테일하게 합시다 한번. 자,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와 같은 거죠. 그럼 곱하기 제곱센치 퍼 미터 자승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얘가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1제곱미터 분의 만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10의 4승은 그냥 곱한 개념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날아가고 얘가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4승을 곱해주면은 제곱미터로 바뀌는구나. 아마 잘들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더하기 2에 곱하기 G라는 거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 딱 정해져 있어요. 9.8 미터 퍼 세크 자승. 요 단위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분해. 자, 요거는 속도죠, 속도. 그래서 물의 속도 유속입니다. 여기서는 3미터 퍼 세크라고 줬네요. 3 미터 퍼 세크인데 3의 자승이죠. 요 자승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단위 역시도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Z는 위치니까 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치 에너지니까 10m 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m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환산해 보면은 여기 앞에 거 킬로그램 사라지고요. 미터 3개짜리가 2개랑 약분이 되니까 미터가 1개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 단위는 압력 수도의 단위는 미터가 나와요. 미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 수도 같은 경우도 세크 자승 둘 다 날라가고요. 요 미터 1개 사라지고 요거 2개짜리가 1개로 바뀌죠. 그러면 단위가 뭐예요? 결국은 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터 더하기 미터 하니까 결과값은 뭐예요? 미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미터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60.459가 나오네요. 60.459 미터가 나온다. 그래서 수두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미터 아쿠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미터 H2O라고 적으셔도 상관이 없다. 문제에서는 뭐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반올림 하게 되면 땡땡땡 60.46 해서 미터 아쿠아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9번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가스 1kmol의 최저근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표준 상태에서 모든 가스는 1몰당
22.4리터의 최적을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꿔 쓸 수 있는데요. 1km몰로 바꿔 쓸 수 있고요. 1km몰로 바꿨을 때는 22.4m 삼승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를 보시면 돼요. 1m 삼승이 1000리터와 같은 겁니다. 이거 다르게 쓰면 10의 3승 리터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위아래 둘 다 똑같은 겁니다. 표시 방법이 다른 거지. 그래서 제가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 이게 뭐냐면은 1몰을 킬로몰로 바꾼다라는 것은 1000이잖아요. 1000. 이게 10의 3승이니까 몰에다가 10의 3승을 곱한 값이 킬로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때 22.4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땡땡 뭐가 생기겠죠.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래서 2, 2, 4, 땡땡 리터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자니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m 삼승이 결국은 10의 3승 리터와 같으니 리터 대신에 그냥 미터 삼승으로 적고 값은 똑같이 표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는 1몰은 22.4리터의 최적을 가지고요. 킬로몰로 했을 때는 1km몰로 했을 때 22.4m 삼승의 최적을 가진다. 이렇게 통일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가스 1km몰의 최적, 킬로몰이라고 했으니까 22.4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네요. 22.41m 삼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보일러 화학적 세정 방법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 교재에서는 1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화학적 세정법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화학적 세정법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우리 수간식 보일러에 많이 써요. 그래서 수간식 보일러에서 산세척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수간식 보일러는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원통 보일러는 사람이 들어가거나 매너를 통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수간식 보일러는 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청소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산액이라고 해요. 뭐 염산과 같은 우리 산성을 띤 물질 요런 약액을 써서 배관 내부에 있는 스케일이나 슬러지를 녹여서 배출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산액 처리도 해야 될 거고 중화방청 처리도 해야 되는데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산세척 처리 순서 요게 기능사에서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기능장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처리 순서가 제일 처음에 전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세하고 그 다음에 산액 처리, 그 다음에 수세하고 중화 방청 처리예요. 중화 방청 처리. 자,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일러 내부, 수간 보일러 내부를 청소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보일러 운전 정지하고 이제 우리가 세척할 준비를 하는 거고, 수세라는 거는 보일러 내부에 물을 빼주고 한번 씻어내는 거겠죠. 한번 씻어서 뭐 커다란 이물질 이런 거는 빼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액 처리를 합니다. 요 산액 처리 같은 경우는 해설에 나오는데 산세관법에 사용하는 산의 종류라고 해서 염산, 황산, 인산, 설파민산 요런 약액을 써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산성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부에 있는 스케일이 녹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산액 처리가 끝나면은 수세 한 번 더 하죠.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부가 산성을 띠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관이 그대로 두면은 산성 부식이 되기 때문에 중화 방청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중화 방청 처리에 쓰는 약액이 있는데 해설해 보시면 나와요.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 요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참고적으로 가성소다를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산세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요런 것들을 보일러 화학적 세정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번으로 돌아가서 보일러 화학적 세정법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1번 산세관법에 사용하는 약품은 수산화 나트륨, 인산소다,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세관법에 사용하는 약품 중 중화방청제로 사용하는 게 수산화나트륨, 요게 가성소다죠. 그리고 인산소다, 요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인산소다는 맞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요게 산세관법이 아니고요, 알카리세관법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산세척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산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산성물질을 쓰기 때문에 요거를 산세척 또는 산세관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산세관법 말고도 알카리세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리성 물질을 사용하는 알카리세관법이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암모니아가 돼요. 암모니아는 알칼리성 물질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산세관법에 사용하는 약품은 수산화나트륨, 인산소다는 맞는데 암모니아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알카리세관법에 사용하는 물질이 암모니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화학세정의 목적은 보일러 내면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보일러의 효율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세정액 배출 후 물의 pH 3 이하가 될 때까지 충분히 물로 씻은 후 중화나 방청 처리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물로 씻는 작업을 수세를 하죠. 산액 처리하고 이제 수세하는 과정인데, 요 수세할 때, 산액하고 수세할 때는 pH 값이 5 이상이 될 때까지 물로 씻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pH 3 이하, 요거는 틀린 거죠. pH 5 이상이 될 때까지 요렇게 해줘야 맞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산세정 후 중화방청제로 염산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염산 같은 경우는 해설에도 나오지만 요거는 산액 처리 시 쓰는 거지 중화방청 처리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염산 역시도 꽤나 산성 물질이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40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1번 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교재는 2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영광용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의 6가지 화학성분 원소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구리입니다. 그래서 화학기호로 쓰면 탄소, 규소, 그 다음 망간, 그 다음에 인, 황, 구리, C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CSIMN, PSCU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4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증기 트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증기를 열원으로 하는 열교환기 등 증기 사용 기기로부터 내부에 생긴 드레인만을 배제하고 증기의 누설을 막아주는 밸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기 트랩이라 하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를 설치하죠. 그럼 증기를 이렇게 보내서 방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교환기가 이런 방열기, 라디에이터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우선은 트랩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보일러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낼 때 증기고, 나올 때는 우리가 실내에 방열을 하기 때문에 증기가 식으면 뭐가 돼요? 응축수가 됩니다. 응축수. 근데 100% 응축수만 나와주면 트랩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응축수가 있고 또 일부 다 응축하지 못한 증기가, 일부 증기가 섞여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응축수와 증기가 섞여버리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랩에서 얘들 두 개를 딱 모아줍니다. 모아줘요. 그래서 증기의 양이 많을 때, 응축수가 요만큼 있고 증기의 양이 많을 때는 요 트랩이 잠겨 있죠.
잠겨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기가 식겠죠. 열이 방열되면서 식습니다. 그러면 응축수의 양이 늘어나요. 이렇게 응축수가 가득 차게 되면은 응축수 상태로 배출을 하고 또 배출되고 나면은 또 증기의 양이 많아질 테니까 이 상태에서 또 잠궈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서 가장 잘 표현한 게 2번입니다. 증기를 열원으로 하는 열교환기 등 방열기죠. 증기 사용 기기로부터 내부에 생긴 드레인만을 배제하고, 자, 이거 드레인으로 만들어서 드레인만을 배제한다라는 거죠. 응축수 상태로만 배제를 하고 증기의 누설을 막아주는 밸브를 말한다. 그래서 원래는 뭐 트랩이란 장치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밸브라고 하긴 하네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참고적으로 나머지는 말장난이죠. 1번 같은 경우는 증기를 열원으로 하는 열교환기 등 증기 사용 기기로부터 외부에 생긴 드레인이 아니고 내부에 생긴 드레인이 되겠죠. 내부에 생긴 드레인만을 배제하고 증기 누설을 막아준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부에 생긴 드레인만을 배제하고, 요거는 맞는데 증기의 누설을 통과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누설을 막아주는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줄이 틀렸죠. 외부에 생긴 드레인이 아니고 내부에 생긴 드레인,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장치 내부에 생긴 드레인이라고 해야지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4번은 이게 말장난 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파이프의 이음 방식의 하나인 파이프 홈 조인트로 파이프와 파이프를 홈 조인트로 체결하기 위한 파이프 끝을 가공하는 기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 조인트라고 해서 파이프에 홈을 내고요. 홈을 낸 상태에서 그 홈에 걸어서 체결하는 조인트가 있거든요. 자, 이때 홈 조인트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이프에 홈을 가공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에 홈을 가공하는 그 기계 장치를 그루빙 조인트 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참고적으로 그루브라고 하는데, 그루브를 이거 해석하면 홈이라 그래요. 홈. 그러면 당연히 그루빙 조인트 머신은 홈을 내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 끝에, 여기선 가공한다라고 되어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파이프 끝에 홈을 내는 기계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45번의 답은 3번 그루빙 조인트 머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도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20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을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도료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음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유성 니스에 혼합한 것으로 방청 효과가 크며 밑바탕 도장 후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면 방청 효과가 더욱 커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음분이라고 많이 불러요. 일종의 페인트입니다. 도료라는 게 모두 이제 페인트를 뜻하는 건데, 칠하는 페인트, 도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라카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음분,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페인트를 신설 배관 또는 이제 좀 오래된 방열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칠을 해주게 되면은 방청 효과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청 효과 뭐예요?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유성 페인트를 더 칠하면은 더욱더 방청 효과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칠을 하기 전에는 배관을 보면은 좀 볼품 없어요. 막 녹도 좀 쓴 것 같고 더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은, 음분으로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은색 빛깔로 반짝반짝 보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46번 보면 알루미늄 도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요. 우선은 1, 2, 3번은 다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린 건 4번입니다. 알루미늄 분말에 아마이뉴와 혼합하여 만든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알루미늄 도료는 산화 알루미늄에 유성 니스를 섞어서 만드는 거고요. 요게 음분이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아마이뉴랑 알루미늄 분말을 혼합하는 게 아니고 연단이랑 아마이뉴를 혼합해요. 연단과 아마이뉴를 혼합하면 광명단 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음분도 아니고 광명단도 아니고 설명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4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강제의 전단 강도는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의 몇 %를 택하여 계산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보일러에 사용되는 강제의 전단 강도는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의 85% 정도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4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배관에 설치하는 신축 이음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1번은 루프형.
자, 1번 루프형 도시기호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공간에서 신축이 발생하면은 신축을 흡수해주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배관을 이런 식으로 꺾어 놓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꺾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꺾어서 여기에 용접을 해놓은 형태죠. 용접 밸브를 이용해서 용접을 해놓은 형태고, 이게 보통 보면 고압 배관용 5개 배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 두니까 여기 공간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신축을 쉽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벨로우즈형이라고 해서 요거는 주름관 또는 주름통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도시기호 말 그대로 이렇게 주름진 배관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주름진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스위블형 같은 경우는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뭘로 연결하느냐? 엘보를 이용하죠. 나사용 엘보를 이용합니다. 그럼 신축이 발생하면 나사용 엘보가 조여지고 풀려지고 이런 형식으로 신축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오래 쓰다 보면은 나사가 이렇게 많이 조여지다 풀려지다 하다 보니까 헐거워져서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열기 내부의 증기가 일부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좋다라는 겁니다. 엘보만 몇 개 설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게이트형 이런 게 없는 거죠. 게이트 밸브는 있지만 게이트형 신축 이음새는 없어요. 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였습니까? 슬리브형이 있었죠. 슬리브형 도시기호는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슬리브형. 나머지는 보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슬리브형은 실제로는 요 슬리브란 이음새가 있고 안쪽에 미끄럼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관을 여기 사이에다가 끼우게 되면 안쪽에 공간이 있죠. 그럼 요 공간에 의해서 미끄러지면서 어때요? 신축을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축 이음새 하면 대표적으로 네 가지, 루프형, 벨로즈형, 스위블형, 슬리브형이 있는 것이고 4번에 게이트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48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시공업자 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재에서는 28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자, 요거는 답은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전동 밸브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밸브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전동기를 설치해 놓은 밸브입니다. 그래서 밸브 상단에 전동기를 설치했고요. 전동기가 이렇게 안에 보면 모터가 있거든요. 모터가 이렇게 회전 운동하면은 아래쪽에 밸브판이 이렇게 당겨 올려져 올라오고요. 그 다음 반대로 돌아가면은 요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전동기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밸브가 위아래로 왕복 운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답은 3번이거든요. 회전 운동을 링크 기구에 의하여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서 제어 밸브를 개폐한다라는 건데 해설에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 나와요. 전동 밸브라고 해서 회전 운동을, 자, 요 회전 운동은 전동기 회전 운동이죠. 자, 회전 운동을 링크 기구에 의하여, 링크 기구라는 거는 그림상 밸브 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밸브 봉이 링크잖아요. 밑에 있는 밸브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 자, 그래서 전동기 회전 운동을 링크에 왕복 운동 위아래로 열고 닫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밸브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링크 기구에 의하여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서 제어 밸브를 개폐한다라는 것이고, 각종 유체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작동 제어 및 원격 조작용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에 전원선이 들어올 테니까 당연히 원격 조작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50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1번 배관의 상부에서 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의 상하 방향 이동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힘으로 관을 지지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부에서 관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거가 되는 거고, 행거 중에서 관의 상하 방향 이동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힘으로 관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콘스탄트 행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트 행거는 행거인데 여기 행거 윗단에 콘스탄트라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 이름이 콘스탄트 라는, 안에 스프링도 들었고 여러 가지 표시기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콘스탄트 행거라고 부르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리지드 행거라는 거는 요 아이빔 형태로 생겼고요. 가장 기본형입니다. 가운데 턴버클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리지드 행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3번에 파이프 슈라고 돼 있는데, 슈라는 게 신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프를
받쳐주는 신발이다. 파이프에 신겨주는 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지지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바닥 쪽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요 바닥 쪽에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서포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슈는 서포터의 일종이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롤러 서포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서포트입니다. 롤러를 요렇게 설치해가지고 롤러를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치해가지고 여기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형식입니다. 그럼 롤러가 회전하니까 축 방향의 이동이 자유로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옆으로 그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그리게 되면 롤러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롤러가 생겼고 뭐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받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위쪽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얹어서 지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축 방향으로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일종의 롤러 서포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콘스탄트인 거, 리지드인 거, 요거는 파이프 슈, 파이프에 신겨주는 신발. 그 다음 요거는 롤러를 설치한 롤러 서포트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51번 설명과 맞는 것은 상하 방향 이동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힘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힘으로 관을 지지하는 것은 답은 1번 콘스탄트 행거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52번 보겠습니다. 기기장치의 모양을 배관 기호로 도시하고 주요 밸브, 온도, 유량, 압력 등을 기입한 대표적인 배관 도면은 이라고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개통도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라는 게 흐름을 뜻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개통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전에 PID라는 것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통도라는 것은 배관의 질은 밸브, 온도, 유량, 압력 등을 기입하고 기기 등의 접속 계통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평면적으로 배치해 놓은 도면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주된 역할은 뭡니까? 접속 계통을 알기 쉽게 정리한 거다. 그래서 개통을 알기 쉽게 정리했기 때문에 개통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지름, 밸브, 온도, 유량, 압력 등을 기입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 개통도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거 보시면 PID라고 해서 파이핑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인스트루먼트라는 게 계기 또는 뭐 기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관 장치의 설계, 제작, 시공, 운전, 조작, 공정, 수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계통 라인 계기, 자, 계기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 제어기 및 장치 기기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도시한 도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설계, 제작, 시공, 운전, 조작, 공정, 수정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2번 읽어보면은 기기 장치의 모양을 배관 기호로 도시하고 주요 밸브, 자, 나옵니다. 밸브부터 밸브 여기서는 온도, 유량, 압력 등을 기입한 대표적인 배관 도면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통도가 되는 겁니다. 밸브, 온도, 유량, 압력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설계, 제작, 시공, 운전, 조작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PID가 된다라는 거 이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52번의 답은 4번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보겠습니다. 내화물은 분쇄, 홀련, 성형, 그 다음 갈로, 소성 등의 기본 공정을 거쳐서 제조한다. 갈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답을 알려드리면 요거는 답은 1번 건조가 돼요. 건조. 자, 그래서 요걸 그냥 그대로 외우셔도 되는데 한 번 정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좋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황토 벽돌, 황토 흙으로 만든 벽돌이 되죠. 황토 벽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은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뭐 저 같은 연령대가 좋아하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요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연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꽤나 다수의 분들이 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더라고요. 손수 집을 짓더란 말이죠. 자, 이때 황토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 내화물을 만드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내화물을 만드는 과정과 100% 동일하진 않지만 요걸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한번 도와드려 보면은
해설해 봅니다. 해설에 제가 순서대로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내화물의 제조 공정 순서와 특징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분쇄. 분쇄 같은 경우는 표면적 증가, 이물질 분리, 균일한 혼합을 위해 분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분쇄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황토 벽돌을 만든다. 제일 처음 과정입니다. 그럼 황토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황토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황토가 이제 숨어 있는 땅을 판다던가 뭐 어디 황토질에 토양 쪽에 가서 황토흙을 퍼와야 될 겁니다. 그럼 황토흙을 퍼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뭐 다라이나 이런데 담아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황토흙이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안에 뭐 자갈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채치죠. 채쳐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황토 고온 입자의 황토흙만 걸러내고 나머지 이물질들은 버려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내화물에서는 분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쇄 원재료를 때려 부셔가지고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꼭 쓸 원재료만 남기고 제거해준다라는 거겠죠. 그게 바로 분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홀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혼합한다라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홀련이라고 해서 물이나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고루 분포되도록 잘 섞고 이기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황토 벽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채쳐가지고 황토 흙을 걸러냈잖아요. 그 원재료를 어떻게 합니까? 물이랑 배합하고, 그리고 뭐 강도를 조금 높이고 싶으면 모래도 살짝 섞어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섞어주는 겁니다. 시멘트 만들듯이 잘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섞고 이기는 과정이 바로 홀련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형입니다. 성형은 홀련된 배토를 일정한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황토 벽돌을 만들 때도 우리가 황토 벽돌을 만드는 틀이 있어요. 네모난 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이 있어요. 이러한 틀 안에다가 황토를 이렇게 쫙 넣어주는 거예요. 황토를 넣어서 콱 찍어줍니다. 이 뚜껑을 가지고 콱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형이라고 해서 우리 황토 흙을 배합에 맞춰서 잘 섞었다면 그 섞여 있는 황토 흙을 이 틀에다가 넣어서 찍어내는 걸 뭐라 하겠어요? 성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화물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해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자, 요 틀에 넣어서 찍어냈으면 틀을 이렇게 빼면은 요 틀 모양으로 황토 벽돌이 딱 찍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왜? 수분이 있으면 이거 툭 때리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한 건조 과정이 필요한 거고, 내화물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소성인데, 원료의 연력학적 변화를 일으켜 내화물로서 필요한 모양과 강도를 가지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황토 벽돌은 그럴 일이 잘 없긴 한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찍어내고 건조됐는데, 건조된 후에 우리가 강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 우리 아궁이 같은 데 넣어서 한번 구워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마지막에 내화물 같은 경우는 황토 벽돌은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건조해서 바로 쓸 수도 있지만 내화물은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강도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적 처리를 통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화물을 만드는 순서고요. 황토 벽돌을 만드는 방법과 100% 동일하진 않지만 어때요? 들어보니까 언뜻 그럴듯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도와드리려고 이런 예를 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3번의 답은 1번 건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여유시간이 5분, 정미시간이 40분일 때 내경법으로 여유율을 구하면 약 몇 %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 교재에서는 3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시간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미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정미시간이란 것은 이 교재에도 나와요. 32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는 정상시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을 정미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유시간이란 것은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업자의 생리 및 피로, 그래서 우리 생리현상 어쩔 수 없잖아요. 중간에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은 이 작업시간이 좀 루즈하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계의 고장이라든가 재료의 부족 등으로 딜레이 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전부 여유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미시간에 여유시간을 더하게 되면은 표준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정미시간
더하기 여유 시간이 표준 시간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시간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다른 말로 근로시간이라고도 그래요. 근로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미시간은 요 정도면 충분히 작업을 해낼 줄 알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여유시간이 더해지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는 표준시간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경법으로 여유율을 구하면 내경법이냐 외경법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내경법일 때 여유율이라고 하면은 요게 정미시간에 여유시간을 더하고요. 분의 여유시간을 합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경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유율을 구하게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외경법 같은 경우는 정미시간을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분모가 바뀝니다. 근데 내경법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을 기준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뭐라고요? 표준시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시간은 정미시간 더하기 여유시간이 되니까 이 정미시간 더하기 여유시간에서 근로시간 분해 전체 근로시간 분해 여유시간에서 여유율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경법은 뭐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미시간이 40분이고요. 더하기 여유시간이 5분이라 했네요. 5분 분의 5분 하면 되고요. 요걸 퍼센트로 구하려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11.111%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5번 보겠습니다. 배관 작업용 공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플레어링 툴이라고 했는데 소구경 동간의 끝을 교정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교정을 한다 라거나 또는 원형으로 정형한다 라고 하면 플레어링 툴이 아니고 사이징 툴입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리머라고 해서 관절단 후 관 외부의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건 맞는데 관 외부가 아니고 관 내부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틀렸고. 자, 그다음 3번에 보시면 사이징 툴이라고 돼 있는데 동간을 압축이음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틀렸습니다. 사이징 툴은 뭐였어요? 동간 끝을 교정하거나 원형으로 정형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압축이음을 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를 플레어링 툴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레어 이음을 다른 말로 압축이음이라고 합니다. 그 왜 그래요? 플레어 볼트너트를 조이면서 내부에 있는 동간이 압축이 될 테니까 다른 말로 압축이음이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은 플레어링 툴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고, 자, 4번이 맞는 겁니다. 튜브 밴더, 밴딩기죠. 동간을 필요한 각도로 구부리기 위해 사용한다. 자, 그러므로 5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6번 보겠습니다. 로트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답은 4번 샘플링 검사입니다. 왜 그래요? 로트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료라는 것이 곧 샘플이 될 것이고 샘플을 추출했기 때문에 샘플링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298페이지에 나오는데 나온 김에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샘플링 검사가 있고요. 이것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전수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샘플링 검사라는 거는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로트에서 일부 샘플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보는 거고, 전수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전부 다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선수 검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이제 생산 제품을 다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사용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쓰고요. 그 다음에 전수검사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다품종, 소량 생산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품종 대량 생산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볼펜이나 지우개,
요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품종 볼펜 하나 딱, 보드마카 요렇게 생긴 거 하나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것만 계속 생산하잖아요.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우개도, 요렇게 생긴 지우개 있으면 얘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이게, 품종은 작지만 이게 양이 많으니까, 대량이니까, 양이 많으니까 다 검사하지 못하고 샘플링해서 일부만 검사해가지고, 퍼센트로, 이 확률적으로 이 정도면은 우리 합격시켜줘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게 기금속. 그럼 예를 들면 금반지라던가 아니면 목걸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고가 제품도 있는데, 고가 제품 뭐 대표적으로 샤넬백,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는 거 샤넬백, 요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 같은 경우는 품종은 엄청나게 다양해요. 품종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우리가 반지 같은 경우 손에 딱 맞춰서 나온 우리 웨딩 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반지 같은 경우는 고르러 가면은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살려고 하면 어때요? 품종은 다양하지만 양이 많진 않아. 보통 보면 이제 제작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제 손에 딱 맞게끔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소량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 샤넬백도 어때요? 한정판이라고 해서 품종은 엄청 많아요. 뭐 리본이 달렸냐 안 달렸냐, 버튼이 2개냐 3개냐, 이렇게 품종은 다양한데 그 품종들이 보통 보면 한정판으로 나오죠. 1개, 2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량 생산한다는 거예요. 품종은 많지만 소량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수검사가 가능하죠. 왜? 양이 작으니까. 전수검사에서 예를 들어 샤넬백 우리 여성분들 샀는데 어디 흠집가 있어봐. 노발대발이죠. 큰일 납니다. 이 몇백만 원짜리 하는 게 거기 막 흠이 있고 막 단추가 떨어지고 이래버리면은 난리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건 당연히 전수검사해야 되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6번에 로트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요 문제의 답은 4번 샘플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7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에서 5개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8월의 수요를 예측한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313페이지 나오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제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예측치 FT라고 했을 때 기간의 수분의 기간의 실적치를 나타내는데, 이 공식으로 푸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 FT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5개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8월의 수요를 예측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8월 달이죠. 8월 달에 요 수요를 예측하고 싶다. 요게 얼마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 5개월 이동 평균치이기 때문에 자, 8월 달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뒷달로 갑니다. 그 뒷달로 5개월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요겁니다. 요거. 5개월 이동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5개월 이동 평균치. 만약 6개월 같으면 요 2월 달까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5개월 이동 평균치니까 8월 달부터 뒤로 5개월.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측치 FT는 기간의 수 분의 기간의 실적치니까 기간의 수는 뭡니까? 5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뒤쪽으로 5개월입니다. 5개월 분의 기간의 실적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110 더하기 100 더하기 115 더하기 110 더하기 100.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의미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8월의 예측치가 나온다. 그러면 8월의 예측치는 107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5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8번 관리 사이클의 순서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단 A는 조치, 그 다음 C는 체크, D는 실시, 그 다음 P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331페이지 나오는데 요거는 한 번 정도 풀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P, D, C, A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P라는 게 여기서는 플랜,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 D라는 게 do, 요거 실시죠. 할 수 있다. 그 다음 C는 말 그대로 체크고, 그 다음 A라는 거는 액션이니까 뭐 조치도 될 수 있고 대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조치라 나오니 조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3번 PDCA 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9번 다음 중 계량값 관리도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이제 관련해서 내용들이 꽤나 자주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계량값 관리도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그냥 이름만 적겠습니다. X바 R 관리도라고 해서 요게 평균치 범위 관리도, 요게 평균이고 R이 레인지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X바 S도 있었어요. 그래서 X바 S는 평균치 표준 편차. 바가 이 구부러지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렇게 X바 S 요게 평균치 표준 편차 관리도고요. S가 표준 편차입니다. 그 다음에 X tilde 따로 있죠. 그리고 R. 그래서 X tilde R 요건 레인지고 X tilde는 중앙치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치 범위 관리도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다르게 쓰면은 요 X tilde 대신에 ME라고 쓸 수도 있어요. MER 관리도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X의 RM 관리도. 그래서 요게 개개의 측정치 이동 범위 관리도라고 했습니다. move range 요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량값 관리도는 얘들이 다예요. 계량값 관리도. 그리고 참고적으로 계량값이 있으면 개수값도 있었죠. 개수값 관리도. 그래서 얘들이 사실 외우기 더 편합니다. 뭐냐면은 MPPCU. 그래서 MPPCU 관리도. 이게 끝이에요. 개수값 관리도는. 그래서 개수값 MP라는 거는 부적합품 수, 그 다음 P라는 거는 부적합품률,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부적합수, U라는 거는 단위당 부적합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개수값 하면은 MPPCU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개수값. 그래서 우리 외우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정류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개수값 관리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MPPCU 얘들 빼고는 뭐예요? 다 계량값 관리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량값 관리도만으로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CU는 당연히 아니죠. MPPCU 중에 CU니까. 그 다음 2번에 P가 들어가 있네. MPPCU P가 들어가 있을까? 아니고 3번에 MP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3번도 아닌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MER 관리도, X바 R 관리도가 결국은 계량값 관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다음 중 모집단의 중심적 경향을 나타낸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교재 294에서 2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의미를 제가 해설에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1번의 범위 같은 경우는 레인지라고 하는데 데이터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레인지 R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X max 값에서 최대값에서 빼기 X 미니멈 값. 제일 작은 값을 빼면은 이제 전체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최빈 값인데 자, 요 최빈 값은 뭐 보시게 되면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가 최대인 곳의 대표치를 말하는 것으로 모드라고도 하고 뭐 이제 최빈 값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그려보면 요 위로 가는 게 매출, 그 다음 옆으로 가는 걸 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1월, 2월, 3월, 4월, 5월 같으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뭐예요? 3월 중에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의 데이터가 결국은 최빈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빈도의 값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이 이제 분산인데 분산을 뭐 기호로는 S의 제곱이라 쓰는데 그냥 S라고 쓰면요. 요거는 표준 편차예요. 근데 S의 제곱으로 쓰면은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어느 만큼 흩어져 있느냐 요걸 나타내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 정규 분포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좌우가 대칭으로 그립니다. 그럼 분산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이터가 많이 흩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이란 거는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변동 개수인데 요거는 그냥 의미만 봅시다. 변동 개수라고 표준 편차 S를 산술 평균 X 바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X 바분의 표준 편차니까 S가 돼요. 요렇게 해서 구한 거를 변동 개수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말 그대로 표준 편차를 평균에서 나눈 거니까 변동하는 정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네 가지 중에 요건 범위, 최빈값, 분산, 요거는 변동 개수. 이 중에서 뭡니까?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척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돼요.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중심적 경향이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레인지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요. 데이터 값이. 그러면 일단 레인지는 패스,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흩어진 정도죠. 흩어졌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렇게 흩어지면 흩어졌지 중심에 모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도 아닙니다. 그 다음 변동계수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변동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심적 경향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이 중심의 값은 뭐겠어요? 여기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데요? 산술 평균. 그래서 이걸 그냥 줄여서 평균이라 그래요. 평균값. 평균값 X바 같은 경우는 중심적 경향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최빈값이 뭐라 했습니까? 요 최대의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의 값도 마찬가지 제일 꼭지점이니까 중심적 경향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규분포로 봤을 때는 이 중심값 최대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최빈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중심적 데이터가 된다. 뭐가요? 최빈값. 자, 요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뜻을 다 알고 있으셔도 되지만 그냥 중심적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평균값이나 최빈값 요렇게만 알아두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추가되는 항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또 더 다뤄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가 있겠구나. 뭐 평균값이나 최빈값은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번 문제 답은 2번 최빈값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산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3번 문제. 요거는 쉽네요. 그대로 넣습니다. 7.2 곱하기 갈로 여시고 80 빼기 18 하시고 갈로 닫고는 하게 되면 분수 뜨니까 소수로 바꿉니다. SD 눌러주시고요. 446.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13번 문제 분수기호 쓰시면 되네요. 자, 분수기호 눌러주시고 2500 곱하기 539 그 다음에 커서 이동하시고 639 빼기 25는 자, 2194.6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맞겠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순서대로 넣을게요. 353 곱하기 140 그 다음에 곱하기 갈로 여시고 분수 넣으시고 1하고 그럼 내려가서 273 더하기 27 그 다음 커서 이동해서 마이너스 분수기호 한 번 더 1.05 그 다음 넘어가고요. 273 더하기 200 넘어가서 갈로 닫으시고 는 해보게 되면은 55.027 미리아쿠아 오케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분수기호 눌러주시고 97200 그 다음 커서 이동해서 1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는 하게 되면은 810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에는 마찬가지 분수기호 눌러주시고 갈로 열고 273 더하기 27 갈로 닫고 그럼 곱하기 2를 합니다. 그 다음 커서 우측으로 이동해서 우측하면은 내려가는 거죠. 1로 나눠주네요. 자, 는 하게 되면은 600 켈빈이 나오고요. 요거 도시로 바꿔야 되니까 빼기 273 하게 되면은 32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분수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자, 갈로 273 더하기 27 해서 곱하기 2하고 넘어가서 1 해서 는 하잖아요. 그럼 600이 뜹니다. 그럼 600에서 바로 제가 빼기를 누르면요. 요게 n스로 바뀌어요. 빼기 누르면 n스인데 그 n스라는 게 바로 전 단계에서 계산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n스라는 거는 60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3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3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n스 요거를 눌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n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전 단계에서 계산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n스를 누르게 되면 제가 273을 뺐기 때문에 는 하면은 327이 나와요. 자,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갈로 열고 273 더하기 27 그 다음에 곱하기 2 1 하면은 이렇게 600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취소했어요. 실수로 뭘 잘못 눌렀어. 600을 입력해서 빼기 273 해도 되지만
그냥 n수 누르면 이게 600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273 하게 되면은 327 요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은 뭐 이 기능장 수준에서는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사 수준에 가면 복잡하거든요. 공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럼 전 단계의 공식에서 구한 값을 제가 간혹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 단계의 값이 뭔지 n수 누르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기 그게 맞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수정을 해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n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n스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5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 38번 봅니다. 38번에 분수 넣으시고 5 곱하기 10의 4승인데 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공을 4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의 4승 같으면은 여기 보시면 곱하기 10의 x승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4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이게 10의 4승이 되고요. 요렇게 하는 게 불안하다 하시면은 곱하기 10 누르시고 x의 네모승 있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x의 네모승 누르고 4승 요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보기에는 x의 네모승이 좀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00 그 다음에 더하기 분수 넣으시고 3의 제곱, x의 제곱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x의 제곱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지워볼게요. 자, 3 누르시고 x의 네모승 해서 2승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모승은 내가 원하는 숫자 넣는 거고 이 제곱은 2를 바로 붙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 응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 곱하기 9.8 그럼 넘어가서 더하기 10 이렇게 합니다. 는 하게 되면은 분수 나오니까 소수 바꿔요. SD. 그래서 60.459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4번 봅니다. 우선은 분수 기호 넣어주시고 5 나누기 이거 암산해도 되죠. 45 이렇게 바로 넣으셔야 됩니다. 뭐 불안하시면 40 더하기 5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분수 나오니까 소수로 바꿉니다. 11.11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54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